안녕하세요. 저는 한기석입니다. 올해 70이 되었죠. 요즘은 하루를 무사히 보냈다는 것만으로도 참 고맙게 느껴집니다. 하지만 제 지난 인생을 떠올리면 그 고마움이 얼마나 값진 건지 절로 알게 됩니다. 제가 이렇게 변한 데에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은 그 이야기를 좀 들려드리려 합니다. 저는 평범한 사람이었습니다. 아내 윤정아와 함께 40년을 살았고 아들 재민이와 딸 서연이를 키우며 누구보다 성실하게 살았습니다. 아내는 새벽마다 밥을 차렸고 저는 묵묵히 일터로 나갔죠. 돈은 넉넉하지 않았지만 우리 가족은 언제나 웃음이 있었습니다. 주말이면 된장찌개에 밥 한 그릇 말아 먹으며 이게 행복이지 하고 서로 웃곤 했습니다. 그런데 인생은 늘 예상치 못한 곳에서 무너집니다. 어느 봄날 아내가 쓰러졌습니다. 처음엔 단순한 어지럼증인 줄 알았죠. 하지만 병원에서 들은 말은 제 평생 듣고 싶지 않던 말이었습니다. 뇌출혈이 심각합니다. 수술이 필요하지만 비용이 큽니다. 그날 이후 제 인생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집을 팔고 적금을 깨고 마지막엔 친구에게까지 돈을 빌렸습니다. 그저 아내를 살릴 수 있다면 뭐든 할 수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그 모든 노력이 끝내 닿지 못했습니다. 아내는 제 손을 꼭 잡은 채 기석 씨 미안해요라는 말을 남기고 눈을 감았습니다. 그날 이후 제 세상은 멈췄습니다. 40년을 함께했던 사람의 온기가 사라진 자리엔 정막만이 남았죠. 그렇게 제 인생의 가장 어두운 시간이 시작되었습니다. 인트로 후 고정 멘트. 잠시만요. 이야기가 시작되기 전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세요. 여러분의 한 번의 응원이 다음 이야기를 이어가는 큰 힘이 됩니다. 아내를 떠나보내고 며칠이 지났습니다. 장례식장엔 하얀 국화 냄새만 가득했고 제 앞에는 사진 속 미소 짓는 정화가 있었습니다. 여보, 이제 편히 쉬어. 그 말을 하며도 눈물이 멈추질 않았습니다. 아들 재민이는 장례 내내 휴대폰만 봤고 딸 서연이는 울다가도 남편 눈치를 살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아이들, 이제 나를 떠날 준비를 하는 건 아닐까? 불길한 예감은 그리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다. 장례를 마치자마자 재민이가 조심스레 말을 꺼냈습니다. 아버지,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 질문이 왜 그렇게 차갑게 들렸는지 모르겠습니다. 글쎄다, 당분간은 정화 엄마 병원비부터 갚아야지. 재민이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그 일은 아버지가 알아서 하셔야 할 것 같아요. 저도 지금 회사 사정이 안 좋아서요. 딸 서연이도 덧붙였습니다. 저희도 대출이 있어서 당분간은 도와드리기 힘들 것 같아요. 순간 귀가 멍해졌습니다. 평생 이 아이들을 위해 살았는데 정작 내가 무너졌을 때 돌아선 게 이 아이들이라니. 화가 치밀었지만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고개만 끄덕였죠. 그날 밤 빈집에 혼자 앉았습니다. 정화의 사진이 액자 속에서 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여보, 나 혼자 남았네. 벽에 걸린 시계 초침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습니다. 나는 그 소리를 들으며 깨달았습니다. 이제 진짜 혼자라는 걸. 다음 날 집문을 나섰습니다. 은행으로, 병원으로, 채권자에게로. 모든 걸 정리하는 발걸음이 그렇게 무거울 수가 없었습니다. 내가 평생 지켜온 집도 추억이 깃든 물건들도 하나씩 팔려나갔습니다. 마지막으로 현관문을 닫으며 나는 중얼거렸습니다. 정화야, 이 집 냄새 잊지 말자. 그날 이후 나는 고시원으로 향했습니다. 좁은 방, 커튼도 없는 창문, 낡은 전등 아래에서 나는 처음으로 늙음을 느꼈습니다. 고시원 첫날 밤 잠이 오질 않았습니다.
옆방에서 들려오는 TV 소리, 복도 끝 전자레인지 돌아가는 소리, 그게 그렇게 낯설더군요. 한때 내 집에서는 아내의 된장찌개 냄새가 났는데 이곳엔 라면 냄새와 곰팡이 냄새가 뒤섞여 있었습니다. 벽에 걸린 아내의 사진을 바라보며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정화야, 거긴 따뜻하니? 그 말 끝에 목이 메었습니다. 며칠이 지나자 고리대금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한기석 씨, 이번 달 이자는 언제 갚으실 겁니까? 조금만 더 기다려주세요. 곧 마련하겠습니다. 하지만 마련할 돈이 어디 있겠습니까? 내 이름으로 남은 건 빚뿐이었죠. 하루 종일 일자리를 알아봤지만 나이 이른에 받아주는 곳은 없었습니다. 젊은 관리자들은 나를 보며 죄송하지만 연세가 많으셔서요. 그 한마디로 내 존재가 부정되는 기분이었습니다. 밤이면 벽에 기대어 스스로에게 묻곤 했습니다. 내가 어디서부터 잘못된 걸까? 정화가 떠난 것도 자식들이 등을 돌린 것도 결국은 내가 준비를 못한 탓이겠지. 그렇게 하루하루가 흘렀습니다. 아침엔 편의점 커피 한 잔으로 버티고 저녁엔 밥 대신 뜨거운 물로 배를 채웠습니다. 눈앞에 아내의 웃음이 떠오를 때마다 나는 그 기억을 지워버리려 눈을 감았습니다. 하지만 그럴수록 정화의 목소리가 또렷하게 들렸습니다. 여보, 힘내요. 아직 끝난 게 아니에요. 나는 그 목소리를 믿기로 했습니다. 내일은 뭐라도 해야지. 몸이 부서지더라도 돈을 벌어야지. 그렇게 마음을 다잡으며 새벽 5시 허름한 일용직 인력소로 향했습니다. 새벽 공기는 차가웠습니다. 인력소 앞에는 나보다 젊은 사람들로 가득했습니다. 그들은 삼삼오오 모여 담배를 피우며 웃고 있었지만 나는 그 사이에서 한참을 서성였습니다. 어르신, 일하러 오셨어요? 관리자가 내 쪽을 힐끗 보더니 묻습니다. 예, 뭐든 할 수 있습니다. 그는 잠시 머뭇거리더니 말했습니다. 오늘은 자재 나르는 일인데 괜찮으시겠어요? 힘든 일이라 위험할 수도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내 첫 공사장 일이 시작됐습니다. 철근 냄새, 먼지, 굉음, 젊은 인부들의 빠른 손놀림이 나를 압도했습니다. 내 몸은 따라주지 않았지만 내 마음은 죽지 않았습니다. 아저씨, 이건 제가 할게요. 젊은 인부 하나가 내 쪽으로 달려왔습니다. 괜찮네. 아직은 할 수 있어. 무거운 자재를 들던 순간 허리에서 뚝 소리가 났습니다. 순간 숨이 막혔지만 나는 이를 악물고 자재를 내려놓았습니다. 점심시간 모두가 모여 밥을 먹는 동안 나는 구석에 앉아 김밥 한 줄을 씹었습니다. 그때 반장이 내 옆에 와 말했습니다. 어르신, 쉬엄쉬엄 하세요.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시죠. 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아직 괜찮습니다. 하지만 손등은 이미 피멍이 들고 손가락 관절은 굳어 있었습니다. 그날 하루를 버티고 퇴근길에 서니 다리가 내 몸이 아닌 것 같았습니다. 그래도 벌었다. 오늘은 밥 한 끼 사 먹을 수 있겠네. 그 생각에 미소를 지었지만 주머니 속 일당 봉투는 얇고 이자는 여전히 쌓이고 있었습니다. 그래도 그날 밤 나는 정화에게 이렇게 중얼거렸습니다. 여보, 나 아직 버티고 있어. 이튿날 허리가 제대로 펴지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인력소로 향했습니다. 일을 놓치면 밥을 굶어야 하니까요. 하지만 관리자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오늘은 다 찼어요. 어르신은 내일 다시 오세요. 그 한마디가 그렇게 차갑게 들릴 줄 몰랐습니다. 돌아서는 발걸음이 무겁고 골목 끝 매연 냄새마저 서럽게 느껴졌습니다. 편의점 앞에서 잠시 앉아 커피 한 캔을 마셨습니다. 따뜻한 캔을 두 손으로 감싸주니 정화의 손이 떠올랐습니다.
그때 누군가 내 어깨를 툭 쳤습니다. 어르신, 일자리 찾고 계세요? 낯선 남자가 물었습니다. 예, 뭐든 합니다. 그럼 내일 새벽 6시 동구 현장으로 오세요. 힘들지만 일당은 괜찮아요. 그날 밤 고시원 방에 돌아와 벽에 걸린 아내 사진을 보며 속삭였습니다. 여보, 내일은 조금 나을지도 몰라. 하지만 그 기대는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현장에 도착하니 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미끄러운 바닥 위에서 자재를 옮기던 중 발이 헛디뎌 넘어졌습니다. 무릎이 부서지는 듯 아팠지만 누워 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괜찮습니다. 괜찮아요. 억지로 일어나 다시 자재를 들었습니다. 하지만 반장이 달려와 소리쳤습니다. 그만하세요, 어르신. 이러다 큰일 납니다. 그날 저녁 병원 대기실에서 무릎에 얼음찜질을 하며 생각했습니다. 이제 정말 한계인가. 하지만 동시에 여기서 포기하면 정화에게 부끄럽다는 생각이 가슴 깊은 곳에서 올라왔습니다. 나는 다시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여보, 내일도 일하러 나갈게. 아직은 쓰러질 수 없어. 그렇게 또 하루를 버티기로 했습니다. 며칠 후 결국 고시원 주인에게 쫓겨났습니다. 한 선생, 방세 2달 밀리면 곤란합니다. 이번 주까지만 정리해 주세요. 그 말에 나는 아무 대답도 못했습니다. 주머니엔 3,000원짜리 식권 몇 장뿐이었으니까요. 짐이라고 해봐야 낡은 가방 하나, 그 안에는 아내의 사진과 약봉지 몇 개, 그리고 오래된 셔츠 2벌이 전부였습니다. 그렇게 나는 거리로 나왔습니다. 밤이 되자 바람이 싸늘했습니다. 공원 벤치 위에 앉아 가방을 베개 삼아 눈을 붙였습니다. 자꾸만 옆자리에 누워있던 정화가 떠올랐습니다. 여보, 나 이제 어디로 가야 해? 새벽녘 경비 아저씨가 다가와 말했습니다. 여기서 주무시면 안 됩니다. 나는 서둘러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몸도 마음도 점점 작아지는 기분이었습니다. 아침이 되자 배가 고팠습니다. 주머니를 털어보니 1,000원짜리 2장. 분식집 문을 열고 들어가 라면 한 그릇을 시켰습니다. 뜨거운 국물이 목을 타고 내려가자 눈물이 났습니다. 이게 사람 사는 건가? 라면을 다 먹고 나오는데 가게 아주머니가 물었습니다. 어르신, 요즘 일하시나 봐요? 나는 잠시 망설이다 대답했습니다. 예, 뭐 그냥 그날그날이죠. 그 말이 왜 그렇게 초라하게 들렸는지 스스로도 모를 일이었습니다. 그날 오후 버스 정류장 근처에서 폐지 줍는 어르신들을 봤습니다. 손수레에 종이박스를 가득 실은 채 묵묵히 걸어가고 있었죠. 그래, 나도 저렇게 살아야겠구나. 그 길로 나는 근처 재활용장에 가서 버려진 카트를 하나 구했습니다. 그게 내 첫 일터였습니다. 밤이 되면 도시의 불빛이 유난히 차가웠습니다. 카트에 종이를 싣고 돌아다니다 보면 사람들이 나를 힐끗 보곤 피했습니다. 처음엔 부끄러웠지만 며칠이 지나자 그 시선에도 익숙해졌습니다. 하루는 지하철역 근처에서 낯선 노인이 다가왔습니다. 어르신, 처음이시죠? 나는 놀라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어떻게 아셨어요? 그 노인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눈빛 보면 압니다. 저도 여기 온 지 3달 됐어요. 그는 자기 이름을 조복만이라 소개했습니다. 전에는 인쇄소 사장이었지만 사기 한 번에 모든 걸 잃었다고 했습니다. 세상은 냉정합니다, 어르신. 하지만 사람끼리는 그래선 안 돼요. 그 한마디가 마음 깊이 박혔습니다. 그날 밤 조복만 씨가 나를 지하도 쉼터로 데려갔습니다. 낡은 담요 하나씩을 나눠주던 봉사자들이 따뜻하게 주무세요라며 미소 지었죠.
나는 오랜만에 사람 냄새 속에서 잠이 들었습니다. 그날 이후 우리는 함께 움직였습니다. 하루는 종이 줍고, 하루는 고철 모으고, 손에 쥔 돈은 얼마 안 됐지만, 누군가와 함께 있다는 게 그저 고마웠습니다. 어느 날 조 씨가 묻더군요. 기석 씨는 뭐 하시던 분이에요? 그냥 평범한 가장이었죠. 아내 하나, 자식 둘, 그게 전부였습니다. 그는 잠시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그럼 아직은 늦지 않았네요. 그 말이 무슨 뜻인지 물어보려 했지만 그는 이미 잠이 들어 있었습니다. 나는 그 옆에서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별 하나가 유난히 밝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정화야, 나 아직 버티고 있어. 그날 밤 나는 처음으로 절망 속에서도 희미한 희망을 느꼈습니다. 그날도 새벽부터 거리를 돌았습니다. 카트에 종이박스를 가득 쌓고 고철을 주워 담는 게 이제 익숙해졌습니다. 허리와 무릎은 늘 쑤셨지만 멈출 수는 없었습니다. 멈추면 굶어야 하니까요. 할아버지, 잠시만요. 뒤에서 누군가가 나를 불렀습니다. 돌아보니 젊은 남자가 달려오고 있었습니다. 손에는 작은 종이봉투가 들려 있었죠. 이거 따뜻할 때 드세요. 봉투 안에는 김이 모락모락 나는 만두 2개와 종이컵에 담긴 국물이 있었습니다. 이걸 왜 줍니까? 내가 묻자 그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지나가다 배웠어요. 아침도 못 드신 것 같아서요. 순간 목이 메었습니다. 고맙네 이름이 저 정민이에요. 근처에서 식당해요. 그날 이후 정민이는 종종 나를 찾아왔습니다. 퇴근길에 도시락을 나눠주기도 했고 따뜻한 말 한마디를 건네기도 했습니다. 어르신, 내일은 좀 쉬세요. 허리 많이 안 좋으신 것 같은데. 괜찮네. 아직은 버틸 수 있어. 그 대화가 그렇게 고맙게 느껴질 줄은 몰랐습니다. 하루는 정민이가 물었습니다. 어르신, 예전에 뭐 하셨던 분이에요? 그냥 평범한 아버지였지. 가족 위에 일만 하다가 결국 혼자 남았네. 정민은 잠시 말이 없더니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런데도 이렇게 버티고 계시네요. 대단하세요. 그 한마디에 이상하게 눈물이 났습니다. 아무도 내 삶을 대단하다고 말해준 적이 없었거든요. 그날 밤 나는 오랜만에 따뜻한 마음으로 잠들었습니다. 정화의 얼굴이 떠올랐고 그 곁에서 웃는 젊은 남자의 얼굴도 함께 겹쳐졌습니다. 정화야, 저 청년 참 따뜻한 사람이야. 며칠 후 비가 내리던 날이었습니다. 나는 젖은 종이박스를 옮기다 미끄러졌습니다. 무릎이 깨지고 손바닥에 피가 났지만 일어나야 했습니다. 그때 누군가가 우산을 씌워주었습니다. 괜찮으세요, 어르신? 정민이었습니다. 아니, 이런 날은 그냥 쉬시지 그랬어요. 쉴 수가 있나 오늘 못 벌면 내일은 굶어야지. 정민은 잠시 나를 바라보다 말했습니다. 그럼 제 식당으로 오세요. 식당? 예. 설거지나 재료 손질만 도와주시면 돼요. 대신 밥은 3끼 다 드실 수 있게 해드릴게요. 나는 처음엔 거절했습니다. 민폐지. 나 같은 늙은이가 뭐라고. 그러자 정민이 단호히 말했습니다. 어르신, 제가 도와드리는 게 아니에요. 같이 일하는 겁니다. 그 말에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그날 밤 나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정화야, 나 일자리를 제안받았어. 이게 마지막 기회일지도 모르겠네. 창문 너머로 빗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 소리가 마치 가보라고 등을 떠미는 듯 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나는 오래된 점퍼를 털고 정민의 식당으로 향했습니다. 정화야, 나 다시 한번 해볼게. 그렇게 내 인생의 2번째 장이 조용히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새벽 6시 정민의 식당 문을 밀고 들어섰습니다.
스테인리스 조리대가 반짝였고 갓 지은 밥 냄새와 미역국 향이 공기를 채우고 있었습니다. 그 냄새가 어쩐지 정화가 차려주던 아침밥 같았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르신. 정민이 앞치마를 매며 웃었습니다. 오늘은 설거지부터 천천히 해보시죠. 나는 머뭇거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예, 뭐든 시켜만 주시오. 주방은 생각보다 복잡했습니다. 도마 위엔 채 썬 당근과 대파, 커다란 냄비 안에는 국물이 끓고 있었습니다. 그 사이를 쉼없이 오가는 젊은 직원들. 처음엔 걸음조차 어색했습니다. 어르신, 저건 여기 놓으시면 돼요. 한 여직원이 소리쳤습니다. 놀란 나는 냄비를 떨어뜨릴 뻔했죠. 순간 주방 전체가 조용해졌습니다. 죄송합니다. 정민이 다가와 조용히 말했습니다. 괜찮아요. 누구나 처음엔 실수하죠. 그 한마디에 얼어붙은 마음이 조금 풀렸습니다. 점심시간이 다가오자 식당은 사람들로 가득 찼습니다. 그릇이 쌓이고 주문이 쏟아지고 물은 끓고 팬에서는 기름이 튀었습니다. 정신이 없었지만 이상하게 몸이 점점 그 리듬에 익숙해졌습니다. 어르신, 물 좀 더 주세요. 예, 바로 갑니다. 내 목소리가 생각보다 크고 또렷하게 들렸습니다. 그 순간 정민이 나를 보며 웃었습니다. 어르신, 이제 완전 식구 같으신데요? 그 말에 나도 모르게 웃음이 났습니다. 정화야, 나 아직 쓸모 있는 사람이래. 그날 저녁 오랜만에 따뜻한 국밥 한 그릇을 배불리 먹었습니다. 며칠이 지나자 주방 일이 조금 익숙해졌습니다. 이젠 칼질 소리, 팬 튀는 소리, 그리고 정민의 좋아요 라는 목소리까지 모두 나를 살아있게 만드는 소리로 들렸습니다. 어느 날 점심시간 직전 손님이 몰려왔습니다. 정민은 부랴부랴 국을 끓이며 말했습니다. 어르신, 잠깐 국 맛 좀 봐주세요. 나는 조심스럽게 국자를 들어 한 숟갈 떠먹었습니다. 조금 싱겁네. 된장 반 숟갈만 더 넣으면 좋겠어요. 그 말에 정민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한번 믿어볼게요. 잠시 후 손님들이 들어와 그 국을 맛보며 감탄했습니다. 와, 국물이 깊네요. 이 집은 맛이 변하지 않아서 좋아. 정민이 내 눈을 보며 빙긋 웃었습니다. 어르신 덕분이에요. 역시 감각이 있으시네요. 그 말 한마디에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누군가 내 의견을 귀 기울여 들어준 게 언제였는지 기억조차 나지 않았거든요. 그날 퇴근길 식당 불빛이 유난히 따뜻하게 보였습니다. 나는 벤치에 앉아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정화야, 나 요리 냄새 속에서 다시 숨쉬고 있어. 그 말이 참 낯설게 들리지만 왠지 조금은 살아있다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날 밤 고시원 대신 정민이 마련해준 작은 방에 누웠습니다. 따뜻한 전기장판 위에서 나는 오랜만에 편히 잠이 들었습니다. 밖은 여전히 겨울이었지만 내 안은 봄 기운이 스며들고 있었습니다. 봄이 다가올 무렵 식당에는 손님이 부쩍 줄었습니다. 요즘 왜 이렇게 한산하지? 정민이 계산대를 보며 중얼거렸습니다. 뉴스에서는 연일 경기 침체, 물가 상승 이야기가 흘러나왔습니다. 그날 저녁 정민이 한숨을 내쉬며 말했습니다. 어르신 이번 달 월세가 밀렸어요. 얼마나? 한 달 반이요. 게다가 식자재 대금도 미납됐대요. 나는 잠시 말이 막혔습니다. 그럼 어쩌겠다는 거야? 정민은 힘없이 웃었습니다. 어쩌긴요. 그냥 버텨야죠. 그 말이 내 가슴을 찔렀습니다. 젊은 시절 나도 그렇게 아내와 버텼던 기억이 났습니다. 버텨야지 버티면 길이 보이겠지. 하지만 버티는 건 말처럼 쉽지 않았습니다. 며칠 뒤
거래하던 식자재 사장이 찾아왔습니다. 정 사장, 이번 달까지 미납이면 공급 끊겠어요. 그 말에 정민은 머리를 숙였습니다. 나는 옆에서 그 모습을 지켜보다가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사장님, 한 번만 더 믿어주세요. 이 청년 진심으로 일합니다. 사장은 나를 힐끗 보더니 냉담하게 대답했습니다. 할아버지, 세상은 진심보다 돈이에요. 그 말이 그렇게 쓰라릴 수가 없었습니다. 정민이 고개를 숙인 채 말했습니다. 어르신, 괜히 창피만 드렸네요. 아니야, 민수야. 창피한 게 아니라 배운 거야. 배운 거요? 그래. 세상은 냉정하지만 그 속에서도 누군가는 손을 내밀어야 버텨. 그게 사람 사는 길이지. 그날 밤 나는 오랜만에 펜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벽에 걸린 달력 뒷면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정화야, 이번엔 내가 누군가를 살려야겠다. 며칠 뒤 정민의 얼굴엔 피로가 가득했습니다. 손님이 하루 두세 팀뿐이었고 전기세 고지서가 카운터 위에 쌓여갔습니다. 그날 밤 그는 결국 입을 열었습니다. 어르신, 그만해야 할 것 같아요. 이젠 더 버틸 힘이 없어요. 나는 말없이 주방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가스불을 켰습니다. 된장을 풀고 마늘을 다지고 멸치 국물을 우려냈습니다. 정민이 놀라서 물었습니다. 지금 뭐 하세요? 된장찌개 끓인다. 지금요? 손님도 없는데요? 손님 없을 때가 진짜 요리할 때야. 우리가 왜 시작했는지 기억하자고. 국물이 끓자 구수한 냄새가 식당을 가득 메웠습니다. 정민이 조용히 다가와 한 숟갈 맛봤습니다. 그리고 눈을 크게 떴습니다. 이 맛 어르신, 이건 꼭 팔아야 해요. 그날 밤 우리는 새로운 메뉴를 함께 만들었습니다. 이름하여 마음된장 정식. 정화가 생전에 자주 끓여주던 그 맛을 정민의 레시피와 합쳐 완성한 메뉴였습니다. 민수야, 사람들은 맛보다 마음을 기억한다. 어르신, 이거 진짜 될까요? 돼. 왜냐면 이건 살아온 세월의 맛이니까. 그날 밤 우리는 늦도록 국물을 끓였습니다. 그 냄새는 마치 아내가 다시 돌아온 것처럼 식당을 따뜻하게 감쌌습니다. 정화야, 이번엔 내가 내 옆에 있는 것 같구나. 그날 아침 우리는 새로운 간판을 달았습니다. 마음된장 정식 따뜻한 집밥의 맛. 작은 식당 앞에 그 글자가 붙는 순간 마치 내 인생에도 새 간판이 걸리는 기분이었습니다. 어르신, 오늘은 제가 홍보해 볼게요. 정민은 근처 상가에 전단지를 돌리며 직접 사람들을 초대했습니다. 오늘 하루만 시식 행사예요. 따뜻한 국물 드시러 오세요. 처음엔 아무도 오지 않았습니다. 시계를 보니 오전 11시 30분. 그때 식당 문이 천천히 열렸습니다. 한 중년 부부가 들어왔습니다. 된장 정식이요? 이름이 마음된장이네. 특별하네요. 네, 정성껏 준비했습니다. 나는 손이 떨렸습니다. 솥에 국물을 뜨며 속으로 중얼거렸죠. 정화야, 잘 봐줘. 첫 손님 앞에서 나는 오랜만에 진심을 담아 국을 올렸습니다. 잠시 후 여자가 숟가락을 멈추더니 남편을 바라봤습니다. 여보, 이 맛 옛날 우리 엄마가 끓여주던 그 맛이야. 남편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진짜 집밥 같네. 그 말 한마디에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정민이 내 눈치를 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어르신, 성공이에요. 나는 그 자리에서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니야, 성공은 아직 멀었어. 이제 시작이야. 점심시간이 되자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가게 안은 웃음소리와 식기 부딪히는 소리로 가득했습니다. 그 소리가 내 심장 박동처럼 들렸습니다. 살아있구나. 나 아직 살아있구나. 점심 장사가 끝나자
주방은 전쟁터 같았습니다. 냄비며 그릇이며 쌓인 설거지들이 산처럼 높았지만 나는 피곤하지 않았습니다. 어르신, 괜찮으세요? 정민이 물었지만 나는 웃었습니다. 괜찮네. 이게 바로 살아있는 기분이지. 그날 저녁 식당 문을 닫을 무렵 낯선 여성이 들어왔습니다. 혹시 오늘 신문에 난 식당이 여기 맞죠? 정민이 놀라며 물었습니다. 신문이요? 여자가 내민 작은 지역 신문엔 골목길에서 찾은 집밥에 만 마음된장 정식이라는 기사가 실려 있었습니다. 기자는 점심에 왔던 그 중년 부부였던 겁니다. 정민은 신문을 읽으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어르신, 보셨어요? 기사 났어요. 나는 천천히 기사 사진을 바라봤습니다. 그 안에는 내 국을 푸는 손이 찍혀 있었습니다. 주름진 손, 굳은 살이 박인 손. 그게 그렇게 자랑스러워 보일 줄은 몰랐습니다. 그날 밤 나는 식당 불을 끄고 혼자 주방에 남았습니다. 솥뚜껑을 열자 된장의 구수한 향이 남아 있었습니다. 정화야, 내 맛이 사람들한테 전해졌어. 그 순간 눈물이 흘렀습니다. 이건 슬픔의 눈물이 아니라 오랜 절망 끝에 피어오른 감사의 눈물이었습니다. 나는 불 꺼진 주방 한가운데서 혼잣말을 했습니다. 이제 정말 다시 시작이다. 며칠 뒤부터 식당은 매일 붐볐습니다. 점심시간이면 줄이 가게 밖까지 이어졌고 정민은 땀을 닦을 틈도 없이 주문을 받았습니다. 어르신, 정신없죠? 이렇게 바쁘면 좋지. 나는 웃으며 국자를 저었습니다. 그러나 바쁨은 곧 부담이 되었습니다. 재료가 모자라 새벽마다 시장을 다녀야 했고 손님이 많아질수록 실수도 늘었습니다. 이거 국이 너무 짜요. 된장찌개가 어제랑 맛이 다르네요. 손님의 말 한마디가 칼날처럼 가슴을 찔렀습니다. 정민은 애써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더 나아질게요. 하지만 밤이 되면 그는 의자에 앉아 멍하니 불빛을 바라봤습니다. 어르신, 요즘 좀 무서워요. 무섭다니? 이렇게 잘 되다가 갑자기 무너질까 봐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나는 오래전 내 기억 속 그 장면이 떠올랐습니다. 회사에서 잘 나가던 시절, 순식간에 사업이 무너지고 아내가 쓰러졌던 그때, 행복은 언제나 짧았지. 그날 밤 나는 정민에게 말했습니다. 민수야, 두려운 건 괜찮아. 두려움이 있는 사람은 끝까지 버티더라. 그 말에 정민은 잠시 웃더니 어르신, 그 말 진짜 위로되네요. 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불길한 예감은 곧 현실이 되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식당 앞에 붙은 전단 한 장. 바로 옆골목 마음된장보다 2,000원 싸다. 새로 생긴 식당의 홍보 문구였습니다. 정민은 신문을 구기며 중얼거렸습니다. 이게 세상이죠, 어르신. 나는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래도 우린 맛으로 이겨야지. 남이 아니라 우리를 믿자. 그 말이 곧 스스로에게 하는 다짐이기도 했습니다. 그날 이후 손님 수가 조금씩 줄기 시작했습니다. 한때 북적이던 식당이 이제는 절반만 차도 다행이었습니다. 정민은 애써 태연한 척했지만 그의 표정엔 초조함이 가득했습니다. 어르신, 우리도 할인 이벤트라도 해야 할까요? 아니, 그런 건 잠깐뿐이야. 하지만 요즘 손님들이 다 옆집으로 가요. 나는 국을 젓다 말했습니다. 민수야, 우리가 팔 건 값이 아니라 맛이야. 그 말에 정민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그의 눈빛은 이미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며칠 뒤 거래처 직원이 찾아왔습니다. 정 사장님, 옆집은 우리 식자재로 메뉴를 늘렸더라고요. 혹시 새 계약 생각 없으신가요? 정민은 대답을 망설였습니다. 그 모습을 본 나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민수야,
남이 흔든다고 같이 흔들리지 마라. 어르신, 전 그냥 살 길을 찾는 거예요. 그 한마디가 이상하게 가슴을 찔렀습니다. 그날 밤 주방에 불이 모두 꺼진 뒤 나는 홀에 홀로 앉아 있었습니다. 정화야, 사람 마음은 참 약하구나. 그때 정민이 다가왔습니다. 어르신, 죄송해요. 요즘 괜히 예민해져서. 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네. 그럴 수도 있지. 하지만 속으로는 알았습니다. 이 식당에 다시 한번 폭풍이 몰려오고 있다는 걸. 요즘 식당 공기가 조금 달라졌다. 손님이 줄어들기 시작하면서 정민이의 표정에도 여유가 사라졌다. 그는 메뉴를 바꾸자고 했다. 어르신, 된장찌개만으로는 한계가 있어요. 좀 더 젊은 층이 좋아할 메뉴를 만들어야죠. 나는 잠시 생각하다가 고개를 저었다. 우리가 잘하던 걸 지켜야지. 한번 흔들리면 손님들도 떠나. 정민은 한숨을 내쉬었다. 요즘 세상은 빠르게 변하잖아요. 그 말이 이상하게 가슴을 찔렀다. 그래, 나도 언젠가 그렇게 아들한테 들었지. 세상이 변했는데 왜 당신은 그대로냐고. 민수야. 네, 어르신. 나는 변하는 세상보다 지키는 맛을 믿는다. 정민은 아무 말 없이 고개를 숙였다. 그날 저녁 주방 분위기가 어색했다. 말없이 칼질만 하던 그가 갑자기 손을 멈추더니 중얼거렸다. 어르신 말이 틀린 건 아닌데 전 요즘 겁이 납니다. 겁이라니? 혹시 제가 어르신 발목을 잡는 건 아닐까 해서요. 나는 잠시 그의 손을 바라봤다. 거칠고 굳은 살이 박인 손. 나와 다를 바 없는 세월의 흔적이었다. 민수야, 우린 같은 길을 걷고 있어. 누가 앞서고 뒤서고 그런 게 아니다. 그 말에 그는 잠시 눈을 감았다. 하지만 마음 한켠이 편치 않았다. 식당 불빛은 그대로인데 우리 둘 사이 공기만은 묘하게 차가워져 있었다. 정화야, 잘 지내던 이 관계에도 어째 그늘이 드리워지네. 그날은 유난히 바쁜 날이었다. 손님이 몰리며 주문이 엉키기 시작했다. 정민은 초조한 얼굴로 주방을 뛰어다녔다. 어르신, 이거 국물 더 진하게 해주세요. 이대로 괜찮아. 어제 손님들이 이 맛 좋아했잖아. 그땐 그랬죠. 오늘은 다르다고요. 그의 말투가 날카로웠다. 순간 나도 모르게 목소리가 높아졌다. 민수야, 손님은 변덕이 있어도 맛의 중심은 지켜야 해. 어르신은 너무 고집이세요. 세상이 바뀌었는데 왜 늘 옛날 얘기만 하세요? 순간 주방이 조용해졌다. 젊은 직원들이 서로 눈치를 봤다. 정민은 숨을 몰아쉬며 식칼을 내려놓았다. 죄송합니다. 그만두겠습니다. 그 한마디에 나는 얼어붙었다. 민수야, 그게 무슨 소리야? 이제 그만할게요. 어르신이랑은 더 이상 맞지 않는 것 같아요. 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의 눈에 담긴 실망과 피로가 그동안 쌓인 모든 감정을 말해주고 있었다. 정민이 앞치마를 벗어두고 식당을 나갔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쾅 하고 울렸다. 그 소리가 이상하게 아내의 마지막 숨소리처럼 들렸다. 나는 그 자리에서 한참을 서 있었다. 식당 불빛이 번지며 솥에서 김이 천천히 사라졌다. 정화야, 내가 또 사람을 잃었구나. 그날 밤 주방 불을 끄는 손이 유난히 떨렸다. 정민이 떠난 지 사흘째 되는 날이었다. 식당 문은 열려 있었지만 주방은 이상할 만큼 조용했다. 칼질 소리도 젓가락 부딪히는 소리도 없었다. 나는 혼자 주방 한가운데 서서 텅 빈 도마를 한참 바라봤다. 민수야, 이 칼이 내 손에 있을 땐 늘 살아있는 소리가 났는데 입안에서 나온 그 말이 허공에 흩어졌다. 손님들은 여전히 찾아왔다. 어르신, 사장님은 오늘 안 계세요?
예, 좀 쉬러 갔습니다. 나는 애써 웃었지만 그 말이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다. 혼자서 음식을 만들다 보니 손이 두 개가 아니라는 게 이토록 답답할 수가 없었다. 국물이 끓다 넘쳐버려도 그걸 닦아줄 사람 하나 없었다. 그날 점심 단골 손님이 찾아와 말했다. 요즘 맛이 좀 달라졌네요. 그 한마디에 손이 멈췄다. 그럴 수도 있죠. 사람이 바뀌었으니까요. 입 밖으로 나온 내 말이 스스로에게 더 쓰게 들렸다. 영업이 끝나고 불을 끄자 식당은 마치 누군가 숨을 멈춘 것처럼 고요했다. 나는 의자에 앉아 정민이 쓰던 앞치마를 가만히 바라봤다. 그 위엔 고춧가루 자국이 선명하게 남아 있었다. 그날도 이렇게 서로 등을 돌렸지. 그날 밤 주방 한쪽에서 아내의 사진을 꺼내 놓았다. 정화야, 내가 또 사람을 잃었네. 이번엔 욕심이 문제였던 것 같아. 그 말에 내 목소리가 떨렸다. 아내의 미소가 유리 너머에서 나를 바라보는 듯했다. 그날 밤은 유난히 길었다. 식당 의자 위에서 꾸벅꾸벅 졸다가 깨어보니 새벽 3시였다. 문득 휴대폰 불빛이 깜빡이고 있었다. 발신자 민수. 손이 떨렸다. 통화를 걸어야 할까 말아야 할까? 망설이다가 결국 통화 버튼을 눌렀다. 어르신 저 정민이에요. 그의 목소리가 오랜만에 들렸다. 그래, 민수야. 죄송해요. 그날은 제가 너무 흥분했어요. 나도 미안하다. 말이 너무 거칠었지. 전화기 너머로 짧은 숨소리만 들렸다. 어르신, 내일 잠깐 들러도 될까요? 그래. 내일 아침 된장 냄새 나는 시간쯤에 와라. 전화를 끊자마자 나는 주방 불을 켰다. 냄비에 물을 붓고 된장을 풀었다. 밤새 국물이 끓는 냄새가 식당을 채웠다. 그 냄새 속에 묘한 안도감이 섞여 있었다. 해가 떠오를 무렵 식당 문이 살짝 열렸다. 정민이 문가에 서 있었다. 눈 밑엔 피로가 가득했지만 그의 눈빛은 분명 달라져 있었다. 민수야, 왔구나. 네, 어르신. 저도 그동안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나는 조용히 국자를 들었다. 그럼 됐다. 이 국물 맛이 우리가 다시 시작하는 신호다. 정민은 미소를 지었다. 그 미소가 식당에 다시 따뜻한 온기를 불어넣었다. 그날의 된장 냄새는 유난히 진하고 따뜻했다. 정민이 돌아온 첫날, 우리는 말없이 주방에 섰다. 눈빛만으로도 무슨 일을 해야 할지 알 수 있었다. 나는 국을 끓이고 그는 반찬을 손질했다. 묘하게 리듬이 맞았다. 어르신, 우리 다시 잘해봅시다. 그래, 민수야. 이번엔 내 생각도 더 들어보자. 그 말에 정민이 환하게 웃었다. 그 웃음이 식당 전체를 밝히는 것 같았다. 며칠 뒤 정민이 새로운 제안을 했다. 요즘 손님들이 SNS에 올리는 걸 좋아하잖아요. 우리 된장 정식도 조금 예쁘게 담아볼까요? 나는 잠시 생각하다 고개를 끄덕였다. 그게 내 세대의 방식이라면 나도 한번 배워야지. 그날부터 우리는 메뉴의 형태를 바꾸기 시작했다. 돌솥밥 대신 뚝배기 세트를, 투박한 찬 대신 정갈한 색감을 맞췄다. 그렇다고 본질은 변하지 않았다. 국물의 맛, 된장의 향, 그 속엔 여전히 정화의 손맛이 있었다. 어르신, 이건 젊은 손님들이 좋아할 거예요. 그래도 집밥의 온도는 잃지 말자. 물론이죠. 우리는 서로의 세대를 존중하며 하나의 완성된 테이블을 만들었다. 그날 밤 SNS에 첫 사진이 올라왔다. 이 집 밥보다 마음이 따뜻하다. 짧은 한 줄이었지만 그 말이 모든 수고를 보상해주는 것 같았다. 나는 사진 속 반짝이는 된장국을 보며 속삭였다. 정화야, 내 맛이 다시 세상에 피어나고 있어.
SNS에 사진이 올라간 지 이틀째 식당 앞에 젊은 손님들이 몰리기 시작했다. 여기 맞아요? 그 된장 정식집? 사진이랑 똑같아요. 예쁘다. 정민이 주문을 받으며 눈을 반짝였다. 어르신 봐요. 반응이 왔어요. 나는 국자를 들며 미소를 지었다. 그래도 맛이 첫인상보다 오래 가야 해. 그게 진짜 요리지. 손님들은 식탁 위에 국물을 한 입 뜨고는 감탄사를 터뜨렸다. 와, 이거 진짜 집밥 같다. 된장이 이렇게 향긋할 수가 있나? 그 말들이 내 귀에 음악처럼 울렸다. 점심시간이 끝나갈 무렵 한 여성이 식당 문을 조심스레 열고 들어왔다. 그녀는 잠시 냄비에서 나는 향을 맡더니 눈시울을 붉혔다. 혹시 이 된장 직접 담그신 거예요? 예, 제 아내 레시피입니다. 그녀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우리 엄마도 이 맛이었어요. 이 집 꼭 오래 남았으면 좋겠네요. 그 말에 가슴이 뭉클했다. 정민이 나를 바라보며 조용히 속삭였다. 어르신, 우리가 해냈어요. 나는 국을 천천히 저으며 대답했다. 그래, 이제 진짜 길이 보인다. 밤이 되자 식당은 오랜만에 환하게 불이 켜져 있었다. 정민은 하루 매출표를 들고 나에게 건넸다. 어르신, 이렇게 잘 된 건 처음이에요.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조용히 말했다. 그래도 자만하지 말자. 진짜 승부는 언제나 내일이야. 불 꺼진 주방에서 된장 냄새가 천천히 식어갔다. 그 향이 아내의 손끝처럼 내 마음을 따뜻하게 쓰다듬었다. 정화야, 오늘은 내가 웃고 있을 것 같다. 며칠 뒤 식당 전화가 끊이지 않았다. 혹시 마음된장 정식 맞습니까? 지역 방송국입니다. 인터뷰 가능하실까요? 정민이 놀란 얼굴로 전화를 받았다. 예, 방송이요? 전화를 끊은 뒤 정민은 들뜬 목소리로 말했다. 어르신, 방송에서 우리 식당 나온대요. 나는 국자를 들고 잠시 멈췄다. 방송이라. 이제 진짜 유명해지는 거죠. 며칠 뒤 촬영팀이 식당에 들어왔다. 조명과 카메라가 설치되자 익숙한 주방이 낯설게 느껴졌다. PD가 내게 마이크를 달며 말했다. 할아버님, 요즘 젊은 세대가 집밥을 잊고 사는데 이 집 된장이 그걸 다시 일깨운다더군요. 나는 머쓱하게 웃었다. 그냥 오래 살다 보니 손에 남은 맛이지요. 촬영이 시작되자 정민은 능숙하게 인터뷰에 응했다. 우리 식당은 단순한 밥집이 아닙니다. 사람의 마음을 데워주는 곳이죠. 그 말에 PD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런데 나는 어쩐지 마음이 불편했다. 이게 너무 커지면 맛이 흐트러지지 않을까? 촬영이 끝나자 정민은 기쁨을 감추지 못했다. 어르신, 이제 전국적으로 손님이 몰릴 거예요. 나는 웃었지만 속으로는 불안했다. 민수야, 너무 빠른 건 오래 못 간다. 괜찮아요. 이건 기회예요. 그 말에 대답을 하지 못했다. 밤이 되자 식당은 조용했지만 내 머릿속은 시끄러웠다. 정화야, 이게 정말 우리가 바라던 거였을까? 방송이 나간 다음 날 식당 앞에는 줄이 끝도 없이 늘어섰다. 휴대폰으로 사진을 찍고 인터뷰를 요청하는 사람들까지 몰려들었다. 어르신, 이게 다 현실이에요. 정민이 환하게 웃었다. 그의 눈빛엔 흥분과 자신감이 섞여 있었다. 이제 직원도 더 뽑고 2호점도 생각해 봐야죠. 나는 국을 저으며 대답했다. 벌기도 전에 욕심부터 내면 국물도 식는다. 아니에요. 이건 기회예요. 우리가 사람들한테 인정받은 거잖아요. 그날 오후 손님들이 끊임없이 들어왔다. 국물은 금세 떨어지고 반찬은 미처 채워지지 않았다. 어르신,
된장 좀 빨리 풀어주세요. 정민의 목소리에 조급함이 섞였다. 국물은 서두르면 맛이 깨진다. 그럼 손님은요? 기다리다 다 나가요. 순간 우리 둘의 시선이 부딪혔다. 그 짧은 순간에도 서로의 생각이 얼마나 달라졌는지 느껴졌다. 밤이 되자 식당 문을 닫은 뒤 정민이 조용히 말했다. 어르신,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이제는 전통도 중요하지만 사업도 생각해야 해요. 민수야, 우리가 장사꾼이 되고 싶어서 시작했나? 살려면 장사꾼이 돼야죠. 그 한마디가 뼈처럼 박혔다. 그날 이후 식당의 불빛은 여전히 밝았지만 우리의 대화는 점점 짧아졌다. 정민은 매출표를 더 자주 보았고 나는 냄비 속 국물만 바라보았다. 정화야, 성공이 이렇게 외로울 줄은 몰랐어. 며칠 뒤 낯선 남자 한 명이 식당으로 찾아왔다. 양복 차림에 반듯한 말투, 정민은 그를 반갑게 맞이했다. 어르신, 인사드리세요. 이분 투자회사 대표님이세요. 나는 손에 묻은 된장을 닦으며 인사를 건넸다. 안녕하세요. 그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이 가게 정말 감동적이더군요. 방송 보고 바로 찾아왔습니다. 정민은 기대에 찬 목소리로 물었다. 대표님, 어떤 제안이신가요? 프랜차이즈를 내봅시다. 이 스토리 전국 어디서든 통합니다. 그 말에 나는 얼굴이 굳었다. 그럼 이 집이 여러 개 생긴다는 겁니까? 예, 어르신의 이름 그대로 씁니다. 한기석의 마음된장 멋지지 않습니까? 정민은 눈이 반짝였다. 이건 기회예요, 어르신. 우리가 만든 맛이 전국으로 퍼지는 거예요. 나는 잠시 말을 잃었다. 우리의 맛? 아니, 아내의 손맛인데. 투자자는 서류를 꺼내 보이며 말했다. 지금 사인하시면 초기 비용은 저희가 전부 부담합니다. 정민이 펜을 집으려는 순간 나는 그의 손을 잡았다. 민수야, 잠깐만. 정민이 놀란 눈으로 나를 봤다. 왜요, 어르신? 이건 좋은 조건이에요. 맛은 나눌 수 있지만 정성은 나눌 수 없단다. 정민의 표정이 굳었다. 요즘 세상에 그런 소리 누가 해요. 이건 감성파리로 끝낼 일이 아니에요. 그의 말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민수야, 그 말 다시 하지 마라. 식당 안이 적막해졌다. 투자자는 눈치를 보다 조용히 일어났다. 생각해 보시죠. 기회는 오래 안 갑니다. 그가 나가자 정민은 한숨을 내쉬었다. 어르신, 시대가 변했어요. 이대로면 우리도 늙은 된장처럼 남아요. 그 말에 아무 대답도 할 수 없었다. 대신 천천히 국을 젓는 소리만이 주방을 채웠다. 다음 날 아침 식당 문을 열자 정민의 모습이 보이지 않았다. 주방 한쪽 테이블 위에는 2장의 종이가 놓여 있었다. 가맹 계약서와 출근 보고서. 나는 손끝이 떨렸다. 설마. 그 순간 정민이 문을 열고 들어왔다. 양복 차림의 그는 어딘가 낯설게 느껴졌다. 어르신, 어제는 죄송했어요. 그래도 전 결정했어요. 무슨 결정? 정민은 조심스럽게 말했다. 대표님과 계약했습니다. 이제 마음된장은 브랜드가 됩니다. 순간 머리가 하얘졌다. 내 허락도 없이? 어르신 이름은 쓰지 않아요. 그냥 된장 마음으로 바꿔서요. 그 말이 칼처럼 가슴을 베었다. 민수야, 그건 내가 나한테 한 짓이 아니야. 그건 아내의 이름을 팔아먹는 거야. 정민의 눈빛이 흔들렸다. 그건 감정이에요, 어르신. 전 이제 현실을 봐야겠어요. 그가 식당을 나가며 덧붙였다. 그래도 고마웠어요. 어르신 덕분에 여기까지 왔어요. 문이 닫히는 소리가 묘하게도 장례식 종소리처럼 들렸다. 그날 밤 나는 불 꺼진 주방에 홀로 앉아 있었다.
불판 위에 냄비가 식어가고 아내의 사진 속 미소도 어둡게 보였다. 정화야, 내가 또 사람을 믿었나 보다. 그날 이후로 식당은 점점 조용해졌다. 정민은 연락이 없었고 손님들도 하나둘 발길을 끊었다. 세상은 빠르게 변했지만 내 된장 냄새는 그 자리에 남아 있었다. 이 맛이 세상에서 제일 구식이라면 그게 나다. 나는 그렇게 스스로를 달래며 국물을 한 숟가락 떠올렸다. 눈가가 뜨겁게 젖었다. 정민이 떠난 지 보름째 되는 날, 가게 문 앞엔 낯선 우편물이 놓여 있었다. 등기봉투 위엔 작은 글씨로 적혀 있었다. 폐업 통보서. 손이 덜덜 떨렸다. 임대료 연체 3개월, 계약 자동해지. 나는 천천히 의자에 주저앉았다. 주방엔 찬 바람이 들어와 냄비 뚜껑을 흔들었다. 이제 정말 끝인가? 혼잣말이 입 밖으로 새어나왔다. 벽에 걸린 메뉴판, 손님들이 적어둔 낙서, 그 모든 게 지난 계절의 흔적처럼 보였다. 국자를 들어 국물을 한번 저어봤다. 이미 식어버린 된장은 더 이상 향을 내지 않았다. 이 맛을 지켜준다는 게 그렇게 어려운 일이었나? 그때 문이 열리며 집주인이 얼굴을 내밀었다. 기석 씨, 미안하지만 이번 주 안에 정리해 주세요. 그의 말투엔 연민보다는 피로가 묻어 있었다. 나는 고개를 숙였다. 알겠습니다. 불 꺼진 주방에서 하얀 김이 마지막으로 피어올랐다 사라졌다. 그 모습이 마치 내가 살아온 세월 같았다. 가게 문을 닫으며 나는 조용히 중얼거렸다. 정화야, 나 또 혼자 남았다. 그날 밤 식당 간판의 불빛이 완전히 꺼졌다. 유리문에 비친 내 얼굴은 한때의 나보다 훨씬 늙어 보였다. 다시 거리로 가는구나. 조용히 중얼거리며 가방을 둘러맸다. 안에는 앞치마 하나, 그리고 낡은 아내의 사진 한 장뿐이었다. 거리를 걸으며 불빛을 올려다보았다. 모두 바쁘게 사는 세상 속에 나만 느리게 흘러가고 있었다. 지하철역 근처 공터에 앉아 식어버린 보리차를 마셨다. 이젠 정말 다 끝난 것 같네, 정화야. 눈물이 떨어져 바닥에 먼지를 적셨다. 그때 낯선 목소리가 들렸다. 혹시 한기석 어르신 맞으시죠? 고개를 들자 중년 남자가 서 있었다. 수수한 차림, 그러나 낯이 익었다. 저 기억 안 나세요? 예전에 어르신 국밥 드시고 울던 사람입니다. 순간 마음 한구석이 흔들렸다. 그는 봉투 하나를 내밀었다. 작은 식당을 새로 열 생각인데 도와주실 수 있겠습니까? 나는 봉투를 내려다봤다. 안에는 세입계약서 초안과 손으로 쓴 한 줄이 있었다. 다시 시작해요. 그 맛으로. 가로등 불빛 아래 눈물이 또 한 방울 떨어졌다. 정화야, 아직 끝이 아니래. 다음 날 약속된 장소로 나갔다. 그 남자는 시장 골목 끝 허름한 분식집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어서 오세요, 어르신. 그가 밝게 웃었다. 제 이름은 장태수입니다. 예전부터 어르신 요리를 잊지 못했어요. 나는 여전히 경계하며 물었다. 요즘 세상에 누가 노인한테 식당을 맡기나. 저요. 그는 주저없이 대답했다. 맛을 아는 사람은 나이랑 상관없잖아요. 그 말이 이상하게 마음에 와 닿았다. 태수는 나를 허름한 점포 안으로 이끌었다. 낡은 가스레인지, 깨진 간판, 먼지 낀 냄비. 여기 어르신이 손 떼면 다시 살아날 거예요. 나는 한동안 가만히 주방을 둘러봤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다. 이 냄비 예전에 내가 쓰던 거랑 똑같구먼. 태수는 웃었다. 그럼 인연이네요. 이름은 한 그릇 식당 어떠세요? 순간 오래 잊고 지냈던 설렘이 피어올랐다. 좋네. 허튼 욕심 안 부리고 그냥 따뜻한 밥 한 그릇 팔자. 그날
우리는 밤늦게까지 주방을 닦았다. 먼지를 털어내며 나는 문득 생각했다. 정화야, 이번엔 정말 마지막으로 해볼게. 밤새도록 우리는 주방을 정리했다. 태수는 벽지를 뜯어내고 나는 낡은 가마솥을 닦았다. 어르신, 이렇게 오래된 주방이 다시 살아날까요? 살아나지. 불이 들어오면 뭐든 다시 끓어. 내 말에 태수는 고개를 끄덕였다. 새벽녘 가스불에 불꽃이 일었다. 후 살아있네. 나는 국자 대신 손을 모아 그 불을 바라봤다. 그 작은 불빛이 내 인생의 잿더미 위에서 다시 피어나는 것 같았다. 태수가 간판 도안을 펼쳤다. 한 그릇 식당, 따뜻한 밥, 따뜻한 사람. 나는 미소를 지었다. 요란하지 않아서 좋네. 이런 게 내 스타일이야. 며칠 뒤 시장 사람들의 도움으로 식당 문 앞에 새 간판이 걸렸다. 햇빛에 반짝이는 하얀 글씨, 한 그릇 식당. 나는 조용히 입간판을 만지며 속삭였다. 정화야, 이번엔 이름도 욕심 안 부렸어. 그냥 따뜻한 밥 한 끼면 돼. 주방 안엔 다시 된장 냄새가 스며들기 시작했다. 낡은 냄비 속에서 국물이 천천히 끓으며 삶이 다시 시작되고 있었다. 드디어 한 그릇 식당의 첫날 아침. 가게 문을 열자 찬 바람이 스며들었다. 손님은커녕 시장 상인 몇 명만 지나가며 간판을 힐끗 바라봤다. 태수가 걱정스레 물었다. 어르신, 손님 안 오시네요. 괜찮다. 밥 냄새가 나면 언젠가 오겠지. 나는 천천히 된장국을 끓였다. 국물 위로 김이 피어오르며 작은 주방을 따뜻하게 채웠다. 시간이 흘러 점심 무렵 문이 삐걱 소리를 내며 열렸다. 허름한 작업복 차림의 노인이 조심스레 들어왔다. 밥 한 그릇 가능합니까? 그럼요. 자리에 앉으세요. 나는 된장국과 밥 그리고 전구지 무침을 내놓았다. 그 노인은 한 숟가락을 뜨더니 한참을 말없이 있었다. 이윽고 고개를 들고 말했다. 이 맛 참 오랜만이네. 그 한마디에 가슴이 뜨거워졌다. 그죠? 옛날 맛이죠. 그래, 우리 어머니가 해주던 그 맛이요. 노인의 눈가가 젖어 있었다. 태수가 나를 바라보며 작게 속삭였다. 어르신, 첫 손님이 웃네요. 나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그거면 됐지. 그날 저녁 첫 손님이 나가며 말했다. 내일 또 올게요. 아, 그리고 친구도 데리고 올게요. 나는 그 말이 믿기지 않았다. 태수는 한바구음을 지었다. 어르신, 드디어 시작이에요. 다음 날 진짜로 2명이 더 찾아왔다. 한 명은 시장 채소 상인이었고 또 한 명은 인근 정비소 직원이었다. 여기 밥 한 그릇 한다더라. 그들이 앉자 나는 조용히 국을 내줬다. 그날 오후엔 시장 반찬가게 주인도 들렀다. 된장 냄새가 시장 끝까지 나더라니까. 웃으며 자리를 잡은 그녀의 얼굴에 햇살이 비쳤다. 손님들이 늘어나면서 주방은 다시 분주해졌다. 태수는 쌀을 씻고 나는 국자를 돌리며 말했다. 이제야 좀 밥집 같구나. 이 냄새 다시 돌아왔네요. 태수가 웃었다. 저녁 무렵 문을 닫으며 나는 조용히 간판을 바라봤다. 한 그릇 식당. 그 단어가 유난히 따뜻해 보였다. 정화야, 들었지? 사람들이 다시 밥을 먹으러 온대. 그날 밤 오랜만에 잠이 깊게 들었다. 한 그릇 식당이 문을 연 지 한 달이 되던 날 가게 앞에는 줄이 서기 시작했다. 시장 상인들뿐 아니라 근처 사무실 직원들도 찾아왔다. 된장국 여기 맞죠? 그 할아버지 요리 맛있대요. 사람들 사이에서 그런 말이 오갔다. 태수는 땀을 닦으며 웃었다. 어르신, 진짜 장사 되네요.
나는 국을 저으며 대답했다. 됐네. 밥 냄새가 사람을 불러온 거지. 점심시간이 끝날 무렵 한 기자가 조용히 들어왔다. 혹시 사장님이 한기석 어르신 맞으시죠? 예, 그런데요. 이 동네에서 요즘 가장 화제래요. 진짜 된장 맛이 나는 식당이라고요. 기자는 사진 몇 장을 찍고 짧은 인터뷰를 부탁했다. 성공 비결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나는 잠시 생각하다가 말했다. 비결 같은 건 없습니다. 그냥 사람처럼 끓였을 뿐이죠. 그 말에 기자가 미소를 지었다. 그날 저녁 기사가 온라인에 올라갔다. 한 노인의 된장국, 사람들의 마음을 데우다. 며칠 뒤 시청 앞 복지센터에서도 연락이 왔다. 기석 어르신, 저소득 어르신들 도시락 지원 행사에 된장국을 함께 나눠주실 수 있을까요? 나는 잠시 생각하다 웃으며 말했다. 그럼요. 이제 내 국물도 나눌 때가 됐지. 복지센터 행사 날 태수와 나는 새벽부터 국을 끓였다. 어르신, 오늘은 사람들 많을 거예요. 많으면 좋지. 국은 많을수록 따뜻해지니까. 큰 들통 3개의 된장을 풀고 무와 두부를 썰었다. 국물이 끓기 시작하자 주방 가득 구수한 향이 퍼졌다. 그 냄새가 오래된 마음의 문을 두드리는 듯했다. 행사장에는 이미 많은 어르신들이 모여 있었다. 기석 어르신, 여기 좀 도와주세요. 예, 지금 갑니다. 내 손에는 오래된 국자가 들려 있었다. 그건 마치 내 인생의 무게 같았다. 할머니, 여기 따뜻한 된장국 한 그릇. 내가 건넨 그릇을 받은 할머니가 한 모금 마시더니 눈시울을 붉혔다. 이 맛 참 오래 기다렸어요. 그 말에 목이 메었다. 태수가 내 어깨를 두드렸다. 어르신, 우리가 제대로 한 거죠? 그래, 오늘은 성공이 아니라 행복했네. 국물이 다 떨어질 무렵 나는 조용히 하늘을 올려다봤다. 그곳에서 아내의 웃음이 들리는 것 같았다. 정화야, 나 이제 알겠어. 밥 한 그릇이 사람을 살린다는 걸. 그날 저녁 식당 문을 닫으며 태수가 물었다. 어르신, 오늘 어땠어요? 인생에서 제일 배부른 날이었지. 저녁 영업이 한창이던 어느 날 식당 문이 조용히 열렸다. 여기 된장국 한 그릇 주세요. 낯익은 목소리에 국자를 든 손이 멈췄다. 고개를 들자 정민이 서 있었다. 예전보다 수척해진 얼굴, 양복은 구겨져 있었고 눈빛엔 피로가 묻어났다. 민수야. 내 입에서 그 이름이 새어나왔다. 그는 고개를 숙이며 말했다. 어르신 죄송합니다. 태수가 놀란 눈으로 나를 보았다. 나는 조용히 말했다. 된장국 한 그릇 앉아서 먹고 가라. 정민은 아무 말 없이 자리에 앉았다. 나는 천천히 국을 퍼담았다. 된장 향이 피어오르며 시간이 거꾸로 흐르는 듯했다. 그가 한 숟가락을 뜨고는 한참을 말없이 있었다. 이 맛 아직 그대로네요. 그 맛은 사람의 마음이 만든 거니까. 내 목소리는 떨렸지만 담담했다. 정민은 젓가락을 내려놓고 눈시울을 붉혔다. 어르신, 그때 제가 욕심이 앞섰어요. 그 대가를 혹독하게 치렀습니다. 투자도 망했고 가족도 다 떠났어요. 나는 말없이 그를 바라봤다. 그의 얼굴엔 후회가 깊게 새겨져 있었다. 그래도 와줘서 고맙다. 그 한마디에 정민의 어깨가 떨렸다. 그는 끝내 고개를 숙인 채 울었다. 정민은 계속 고개를 숙인 채 작게 중얼거렸다. 그때 어르신 말씀을 들었어야 했는데, 돈이 다가 아니었는데, 나는 그의 앞에 앉아 국 한 숟가락을 떠서 건넸다. 민수야, 인생은 다 그렇게 돌더라. 돌고 깨지고 다시 돌아오고. 그는 손을 떨며 그릇을 받았다. 이 맛 그리웠습니다. 나도 내가 그리웠다.
그 한마디가 나도 모르게 흘러나왔다. 민수는 눈물을 닦으며 말했다. 어르신, 혹시 제가 다시 함께 할 수 있을까요? 나는 잠시 말없이 국을 저었다. 된장 냄새가 천천히 피어올랐다. 민수야, 함께 하자는 말보다 먼저 마음을 바로 끓여야지. 그게 되면 그땐 생각해보자. 그는 고개를 깊이 숙였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태수가 주방에서 그 장면을 지켜보고 있었다. 그의 눈에도 눈물이 맺혔다. 어르신, 결국 용서하셨네요. 나는 조용히 대답했다. 사람이 사람을 미워한 채 오래 살면 된장도 씌어지거든. 문 밖에는 저녁 바람이 불었다. 식당 유리문에 비친 세 사람의 모습, 그건 마치 아내가 남긴 온기 속에서 다시 이어진 인연 같았다. 그날 이후로 며칠이 흘렀다. 식당은 바빴고 손님들도 자리를 지켜주었다. 어느 오후 문 앞이 소란스러워졌다. 문을 열자 익숙한 그림자가 들어섰다. 아들 제모와 딸 제이였다. 그들은 어색한 얼굴로 서 있었다. 제모의 손엔 작은 꽃다발이 들려 있었고 제이는 눈가를 붉히고 있었다. 아버지. 그 한마디가 주방 안 공기를 순식간에 바꾸었다. 나는 잠시 말이 막혔다. 마지막으로 그들을 본 게 언제였나 떠올리며 가슴이 무거워졌다. 제모가 먼저 입을 열었다. 아버지, 방송 보고 왔습니다. 저희가 너무 무책임했어요. 제이도 떨리는 목소리로 고개를 숙였다. 아버지 용서해 주세요. 저희가 잘못했어요. 그 말에 오래 닫아두었던 감정의 문이 흔들렸다. 나는 천천히 국자를 내려놓고 두 아이를 바라봤다. 마음속 어딘가에 남아있던 분노가 올라오려다도 이내 사그라들었다. 정화야, 이 순간이 오긴 오네. 나는 숨을 크게 들이마시고 말했다. 들어오너라. 앉아라. 그 말에 제모와 제이는 서로를 바라보다가 무겁게 자리에 앉았다. 제모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이었다. 아버지, 그때는 너무 어렸어요. 살아내느라 바쁘다는 핑계로 아버지 마음을 외면했어요. 나는 고개를 숙였다. 그 말이 가슴을 파고들었다. 그래, 나도 화는 났지만 세월이 그 화를 다 끓여 없앴다. 제이가 손수건으로 눈을 닦았다. 아버지, 다시 가족으로 살아도 될까요? 그 말에 내 손이 떨렸다. 그래, 가족은 버리는 게 아니라 잠시 길을 잃는 거지. 그때 주방 문 사이로 민수가 조용히 나왔다. 어르신 혹시.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우리 다 같이 밥 먹자. 식탁 위에 따뜻한 된장국이 올랐다. 향이 퍼지자 아이들이 코끝을 훔쳤다. 아버지, 이 맛 어릴 적 그 맛이에요. 나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그래, 그때 내 엄마가 끓여줬던 맛이지. 순간 눈물이 뺨을 타고 흘렀다. 제모가 손을 내밀어 내 손을 잡았다. 제이도 그 옆에서 고개를 숙였다. 우리는 말없이 손을 맞잡고 있었다. 식당 한쪽 벽에 걸린 아내의 사진이 부드럽게 웃고 있었다. 그 웃음이 마치 이제 됐어. 다 괜찮아. 라고 말하는 듯 했다. 아침 햇살이 창문을 타고 주방으로 들어왔다. 식당 안은 전날의 웃음으로 아직 따뜻했다. 민수는 쌀을 씻고 제모와 제이는 테이블을 닦고 있었다. 나는 주전자에 물을 올리고 말했다. 자, 오늘도 잘 끓여보자. 인생이든 된장이든 천천히 끓여야 제맛이니까. 아이들이 고개를 끄덕였다. 문 앞에서는 시장 상인들이 손을 흔들었다. 기석 어르신, 오늘도 한 그릇이요. 그 소리가 어찌나 반가운지. 내 입가에 미소가 번졌다. 점심이 한창일 무렵 손님 한 명이 식당 벽에 사진을 바라보며 말했다. 이분이 어르신 부인이세요? 참 인자하게 생기셨네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저 사람 덕분에 이 맛이 있는 겁니다. 그 사람의 된장 냄새가 아직도 남아있거든요. 손님이 미소를 지었다. 좋은 이야기네요. 이런 집이 오래 가야죠. 식당 문을 닫은 밤, 나는 불 꺼진 주방 한가운데 서 있었다. 남은 냄비에서 김이 천천히 올라왔다. 정화야, 이제 나 외롭지 않다. 내가 남겨준 맛으로 이렇게 살아있어. 창문 밖으로 별빛이 비쳤다. 그 빛 아래 식당 간판이 은은히 반짝였다. 한 그릇 식당, 따뜻한 밥, 따뜻한 사람. 나는 조용히 국자를 내려놓으며 혼잣말로 중얼거렸다. 그래, 인생이란 게 결국 국물이야. 끓는 동안은 아프고 식고 나면 향기로 남는 법이지. 불빛이 꺼졌지만 식당 안엔 여전히 된장국의 향이 은은히 퍼지고 있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이야기가 마음에 남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마음을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응원 한 번이 또 다른 사연의 시작이 됩니다. 늘 건강하시고 따뜻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